홍준표의 왈왈왈 6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이인숙 기자이고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를 안 좋아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구정원 국제부 부장이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제가 대타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국의 농민공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홍 선배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선배.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특히 그 2차 장엄 중국 문제 조회가 깊다고 뭐 널리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홍 선배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출어람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시작하시죠. 뭐. 농민공이 이런 이제 중국 기사를 볼 때 많이 등장하는 분들인데요. 요 농민공은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인지 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2004년 중국의 도시화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죠, 도시화율이? 도시화된 비율.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 말고 그죠? 농촌 말고 도시화율이 그렇죠. 54%를 넘었다고 합니다. 2014년 현재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이 46%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주 인구로 계산하면은 상주 인구라고 하는 것은 호적 인구로 계산하면은 예. 중국의 도시화율은 36.7%다. 그러면 농촌이 얼마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64% 62. 얼마 3.4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예. 아무튼 60% 넘는 거기가 이제 농촌이다 이런 건데.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숫자가 18%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예, 이 숫자가 바로 2억 명 정도. 아. 그죠? 이 숫자가 바로 도시에서는 오래 살고 있지만 그 도시의 호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때는 한 2억 5천만 명, 지금 한 2억 명. 지금 네. 다시 한 1억 7천만 명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거주하는 것은 시골에 있는 걸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그 어떻습니까? 진정한 도시 시민도 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농촌 고향으로도 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도시와 농촌 쌍방향의 주변인이다. 마지랄맨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1년 360일 가는데 350일은 도시에 살고 나머지 15일은 춘절 연휴 때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서 지내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몸은 도시에 있는데 신분은 농촌에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농민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실 도시에서 받는 대우를 보면 형편이 없는 게 일단은 아이를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파트 분양 자격, 그 저소득층의 서민용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이게 일종 보장성 주택이라고 해서 이걸 아파트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신청할 자격도 없고요. 또 세금을 낸 기록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살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복리 후생은 이 사람들하고는 무관한 거다. 그리고 도시에서 또 이 사람들은 신분을 제대로 얻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농민들이라면 당연히 도시에 왔을 때 그럼 난 도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꿀 것 같은데요. 이 방법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네. 뭐 이러는 건데 이제 원인은 왜냐하면은 뭐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이인숙 씨는 원래 서울 사람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촌보다는 도시가 생활하는 게 여건이 낫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도시 사람이 되는 게 농촌 사람의 차이나 드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또 돈을 벌 수가 있죠. 도시에 와야. 그렇죠. 예, 사실 그 농촌에서 있으면 일은 힘들고 그렇죠. 또 이 농사를 망치면은 그냥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농촌의 어린이다 하면은 항상 부모로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을 듣는데 물론 그 도시 애들도 부모로부터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출세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농촌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라.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대학을 졸업해야 공무원이 되거나 이제 군인이 되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가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가거나 그래야지 이제 호적이 나오죠. 그렇죠. 호구가. 그래야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도시에 이제 호구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대학을 나와도 이 도시에서 일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대학만 졸업해가지고 도시에서 호구만 얻는다 하면은
그 부모들은 입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역시 도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농촌 사람들의 기대감, 중국 농민들의 도시에 대한 지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제 기사를 봤을 때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그 베이징 호구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따져서 결혼할 때도 하나의 그 보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호구가 없으면은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집을 사기도 어렵고 막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예를 들어서 농촌 사람이다 하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서류를 뗄 때 그 호구 그러니까 호적지까지 가서 서류를 떼야 되고 이리저리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농민공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 역시 중국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도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수위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것은 왜냐하면은 마오쩌둥 시대 호적제도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사실 그 도농 그러니까 성향이라 그러죠. 네. 성향이 성시할 때 그러니까 도시할 때는 중국 사람들 성시라 그러고 향은 또 뭡니까 그게? 고향향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향인데 그게 네. 향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향 이원화 제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원화 제도 있는데 이게 1958년 그러니까 마오쩌둥 주석 시절에 이제 이게 마련이 된 건데 이 당시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 호구 등기 조례가 처음으로 중국 사람은 호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농업호구, 하나는 비농업호구. 예. 비농업호구라는 건 바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호구가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도시로 이사를 못 간다. 엄격하게 이동을 갖다 막아놓은 겁니다. 네. 이로부터 중국의 농촌하고 도시는 큰 장벽이 생긴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 사람은 농촌 사람보다 한 수 위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냐 하면 도시 사람도 역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퇴직한 다음에는 또 나라로부터 연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 사람들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실은 도시 사람이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베이징에 있을 때도 보니까 사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한 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 차장은 도시호구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농촌호구다. 네. 보험금이 달라요. 아. 10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차장은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니까 내보다 보험값이 10배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마오쩌둥이 이 도시 도농호구 나눌 때는 식량 배급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식량 배급도 있고 또 네. 그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주 이동이 자유를 줘버리면은 그렇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통제하기 쉽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농민공이 도시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역시 계획 경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네. 파산을 했죠. 그래서 1978년부터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도시하고 농촌 사이에 큰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빈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서 돈벌이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왜냐하면 호적이라는 높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도시에서도 그 호적을 갖다가 호구를 갖다 내가 얻을 수가 없다 말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농민공들은 그들의 집은 농촌이고 그 도시에 가서는 그저 돈을 버는 곳이다. 네. 이걸 분명히 깨달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몸은 도시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 호적지는 농촌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민공들은 그 도시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힘든 일 하지 않습니까? 3D 업종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들고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번듯한 집을 짓는 겁니다. 2층짜리 3층짜리 양옥을 짓고요. 그런데 애석한 것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죠. 자기가 돈 벌 곳은 도시니까. 네, 그래서 도시에 있으면서 춘절 연휴 때 일주일 정도 예. 열흘 정도 거기 가서 그 집에 묵는 겁니다. 별장이 됐네요. 그렇죠. 별장인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의 낭비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냐면은 기와집 뭐 4칸 5칸짜리 집 아니면 2층짜리 3층짜리 양옥집을 지으려면은 중국 돈을 한 수십만 위안이 듭니다. 우리 돈을 한 수천만 원 1억 원 정도가 이렇게 드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못하는 많은 사람도 걸로. 훨씬 더 많죠. 맞습니다. 예.
이 농민공들이 도시를 이제 버리고 농촌으로 일단 나온 이상은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농민공들은 도시에서 제대로 이제 집을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아주 형편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그 사람들도 주변인이고, 그렇죠. 또 농촌에서 여전히 주변인이고, 자기 고향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장이라든가 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홈이나 곡괭이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역시 아무래도 도시가 주는 뭐 깨끗함이랄까 이런 서비스, 공공 서비스, 그렇죠. 이런 걸 갖다 포기하고 그 단조로운 생활하는 농촌을 간다는 게 이제 분명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촌이 자기들의 고향이 아니고 그 도시가 자기들의 고향인 거죠. 물론 도시가 자기들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2세대의 농민공 얘기고, 원래 제1세대 농민공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늙어서 자녀하고 헤어져, 그러니까 자녀를 분가시키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시골에 내려간다, 고향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정작 그 고향도 신농촌 건설 때문에 여러 촌을 갖다 마을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뭐 사실 변모가 됐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라는 것도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들여서 지은 집들이 철거될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제 결국은 호적제도, 그 시대의 변화가 농민공에게 안겨다 뭐 상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 현실 자체가, 중국 사회 현실이 농민공들에게 낭비를 강요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정부도 이게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하고 농촌의 이 호구 차별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한 2년 전에 이제 중국 호적 개혁을 갖다 했죠. 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호구하고 비농업호구 이분법은 이제 이미 없어졌고 통일적으로 이제 일단 주민호구다, 이제 거민호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바꿨는데요. 그래서 일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문턱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농민공들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그 도시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이제 열렸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낭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올 2016년 1월 1일부터 그 도시마다, 그러니까 반년 이상 생활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도시 주민 신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농촌 사람들이 뭐 도시 와서 하더라도 서비스 받는 거는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뭐 거주가 자유로우니까 그 주민등록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농민공하고 현지 주민들과 일종의 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원, 공공 자원을 갖다가 그 농민공들한테 나눠주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렇죠.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농민공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이 사람들이 없으면 도시가 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청소할 사람도 없고 쓰레기를 치울 사람도 없고, 다 그런 일을 농민공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상황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확실히 문턱을 낮춰서 그 농민공들이 이제 얼마 이상 거주를 하거나 하면은 호구를 주는데,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곳은 굉장히 아직도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일선 도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북상광심, 그죠? 그러니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이런 네 군데 같은 일선 도시는 농민공들이 아주 밀집한 지역인데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농민공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죠.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집이 없고 농촌은 집이 있지만은 사실은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비극이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아주 극소수로 운 좋게 호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기술이 있나, 뭐 돈은 얼마 있나, 공부는 어디까지 했나, 범죄 기록은 없나, 이런 걸 갖다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구를 얻으면 그나마도 아이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그 뭐죠 공립학교에다 보낼 수는 있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런 걸 갖다 받을 수는 있다 이런 건데 네. 농민공들이 중국 경제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네.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일선 도시는 힘들지만 그죠? 네. 일선 도시는 힘들지만 지금 중소도시 정도는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부도 이런 우대 정책을 펴는 게 단순히 농민공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중국의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지금 고속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농민국 우대 조치가 예. 어떻게 보면 정부한테는 이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주택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같은 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은 관련 세금을 갖다가 안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현지 경제에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일선 도시 이제 몰려가는 그런 압력을 갖다가 좀 해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자금 확보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문제는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상적인 상황 같으면은 농민공 아이들이 그러니까 도시의 사실 공립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는 유수아동이라고 해가지고 유수 그러니까 네. 어물유자 지킬수 네. 유수아동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도시로 나가고 그리고 고향에 남아 있는 어린이들이 모두 6,100만 명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이 아이들 다루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중국 TV에서 굉장히 많이 이 아이들을 다루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을 갖다가 도시 학교에다가 다 보내버리면은 네.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물론 그렇죠. 의도는 좋지만 네.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학교를 더 많이 짓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만 다만 실행은 어렵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중국이 이제 경제 위기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농민공들이 이런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경제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 14일 그 유명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해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 해마다 경제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 해마다 연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듬해 네. 경제정책을 갖다 결정짓는 그렇죠. 거시 경제를 갖다 결정짓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고 지도부는 이제 큰 방향만 제시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맞춤형 해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농민공들을 활용하자. 농민공들을 갖다가 시민으로 빨리 바꿔가지고 예. 그래서 시민을 바꿔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하자.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하자. 이런 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보기에도 아파트 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구매 세력으로 농민공들을 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요.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른바 2선 도시, 3선 도시거든요. 아, 네. 그 2선 도시라는 것은 각 성의 성도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이걸 실시할 거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갖다 맞춤형 정책 수단에 이제 치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각도에서 보면 농민공들을 갖다가 시민으로 바꾼다. 이 사람들은 신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신시민을 갖다가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집단이 될 거다. 아주 효율적인 집단이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중소도시, 그러니까 일선도시는 아니지만 중소도시에 거주 자격을 주겠다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4선 도시 네. 이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농민공들이 집을 사게 되면 경제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중국 그러니까 정부 자료를 보니까요. 2014년에 농민공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그 전체 농민공이 1%였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보니까 1억 7천만 명의 농민공 70%가 네. 직업시 이를테면 지방 도시 이하의 중소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일선 도시에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네. 30% 정도는 일선 도시에 와 있고 나머지 70%는 그 중소도시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또 자료를 보니까 1억 명 농민공을 갖다 도시민으로 만들면 앞으로 5년에 걸쳐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한 70% 정도는
그리고 도시에서 아파트를 살 거고 그 사람들이 1인당 33평방미터를 산다고 계산하면은 예. 아파트를 4억 6천만 평방미터를 살 거고 연간요. 예. 5년으로 따지자면 23억 평방미터를 갖다가 농민공 출신의 시민들이 신시민들이 살 거다. 이런 네. 자리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심할 바 없이 무한한 아파트 구매 수요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3선 도시, 4선 도시니까 네. 요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게 이제 중요한 목표다. 그렇지만 또 많은 우려와 그리고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농민들에게 그리고 도시의 부동산 사라고 빚내서 사라고 예. 부추기는 꼴이 되면 나중에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그 공급 과잉, 그러니까 건설업의 공급 과잉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농민이 도시에서 집을 사게 되면 그 보조금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농민이 이제 사실 도시에 들어와서 집을 사면은 일부 지방에서는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 5월 일부 지방 서창성의 어메이시라고 있습니다. 네. 사천성의 아미시죠, 아미시. 어메이산. 예, 어메이산, 예, 어메이산 있는 네. 곡입니다, 맞아요. 그다음 안휘성의 수저우시라고 안휘성 숙주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농촌에서 온 주민이 아파트를 사면은 평방미터당 200위안 아니면 300위안씩 주택 매입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의 부동산 시장 거래 현황을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조금을 줘도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거고요. 예. 지금 중앙 같은 경우는 농민공을 시민으로 만들고 이 시민들이 그 도시의 부동산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는 아마 원래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조금 이따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2월 2일 춘절 연휴 직전에 네. 중국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것도 바로 여기하고 이제 연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농민공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돈을 빌리기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신시민 농민공들이 변화한 신시민에 의존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한다는 게 이게 참 네. 이게 말처럼 쉬울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정책의 그 뒷면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이 이렇게 경제 정책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호적 계획을 여러 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시민이 전체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갖다 부여받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이게 단기간으로 보면은 경제 안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일찍이 얘기가 나왔는데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보면은 리커창 총리가 호적 제도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예. 그래야 주택 소비와 그래야 가전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네. 농민이 시민이 돼야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고, 그죠? 그렇죠. 예, 집을 사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앙이 내어놨는 게 농민공을 시민으로 만들자. 이거하고 네. 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농민공이 굉장히 이제 경제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농민공을 갖다가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역시 부동산 수요 네. 이를 갖다 이제 꾸준히 이렇게 늘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 설비, 취업 수요 이런 것이 이제 모두 경제 성장이 보정 수표가 되는 거고 또 농민공이 시민이 된 다음에 그 신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값싼 이자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또 보조금 우대 정책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부양하는 것 외에 그 일테면 저소득용 서민용 아파트로 만드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테면 천정가오라고 중국의 그러니까 국무원에 네. 주택건설부가 있습니다. 예. 여기 주택건설부의 부장 장관이 있는데 예. 이분 얘기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곳이 이제 3선 4선 도시인데 네. 여기는 더 이상 아파트를 갖다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재개발 사업
예. 그 저기 일종의 판자촌 같은 걸 갖다 없애고 이러는 것도 더 이상 정부 주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정부는 자금을 갖다 지원해 줘가지고 저소득층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집이 필요한 가정은 시장에서 이걸 갖다가 사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면은 오히려 서로 부담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같은 경우 자기들이 직접 이제 돈을 갖다 투입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라는 자율조절 기능에다 맡겨버리면은 손 안 대고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방마다 시장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저소득층 서민용 주택으로 만들려는 이런 노력이 상당히 활발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그 투자 없이 이 농민공들은 집을 얻고,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자원의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농민공들한테 사게 해버리면은 농민공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훨씬 정부의 부담은 줄고. 네,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렇죠. 살아날 수 있고 일석이조다.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춘절 연휴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농민공을 의식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2월 2일 발표했다. 이게 상징적인 게요. 네. 이 춘절이 이제 뭐냐면 2월 7일이지 않습니까? 예. 5일 앞두고 이제 이걸 딱 내놓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광주, 선전 빼고 네. 모든 중국의 모든 도시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도시민이 생애 첫 아파트를 사면은 자기 돈은 25%만 있으면 되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75%를 갖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완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20%로 20%로 완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은 20%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요즘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래서 지금 네. 중국에 지금 주택 자금 대출이 뭐 네.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 최근에 보니까 중국 은행이 좀 위험하다는 부실채권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또 1가구 2주택이다. 아까 그거는 이제 생애 첫 주택을 갖다 구입할 때는 그렇고 네. 만약 우리 집이 두 채다 하면은 요거는 40% 자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걸 30%로 낮췄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역시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거고 이것은 바로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양책이 계속해서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이 나온 게 춘절 연휴 5일 전에 나왔는데 이거는 춘절에 도해지로 나가가지고 일을 하던 농민공들이 1년 동안을 번 돈을 들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이지 않습니까? 춘절이라는 게. 네. 그래서 3선 4선 도시 같은 경우는 이게 해마다 춘절이 되면 이게 아주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아주 잘 팔리는 그런 때거든요. 아. 왜냐하면 농민공들이 사실은 대도시에서는 집을 못 사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도 집 사자 해가지고 그냥 아까워서 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충동적이네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많이 삽니다. 네. 집을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도 사야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으로 보니까 춘절이 이제 아주 절대적으로 좋은 시기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외지로 나갔던 농민공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해를 보내면서 이제 뭐 호텔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게 소비가 엄청나게 느는데 그렇죠. 이 춘절 끝나고 나면 늘 사람들이 얼마 썼다 이런 기사가 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실 보면은 이 춘절 때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게 시골이지만 네. 시골에서 이제 현성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온 도시. 좀 나온 도시 예. 그러니까 중소도시 거기서 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충동적으로 과단성 있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 친척들이 예. 이 아파트 좋아요 하면 그냥 그래 해가지고 그대로 사버린다는 거예요. 저희하고는 굉장히 그 부동산 거래하는 습관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중국의 그 침체 늪에 빠진 부동산 경기를 갖다 살리는데 많은 이제 보탬이 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주식 투자했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이게 롤러코스터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람들이 다 그냥 무서워가지고 네네. 신중하게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빠링호, 지오링호라고 하는 그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농민공의 아이들은 아마 고향에 집을 안 사겠죠. 자기 호구가 설사 농촌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부모가 이제 사실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사더라도 일단 대도시에서 살려고 하지. 그렇죠. 그저 빠링호하고 저링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일단 농촌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쉽지 않을 거죠.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삼선도시, 사선도시 같은 데가 이렇게 뭐 아주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릴 거냐 또 이런 데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인 수요 전체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자도 이게 아무리 뭐 20%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돈이 20%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 비중이 80% 이렇게 가게 되면 이자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이제 하우스 푸어 문제, 그다음에 네. 렌트 푸어 그런 문제도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소득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과연 그걸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걸 갖다 제대로 이자를 갚고 이제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느냐, 네. 항상 그런 문제는 항상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어쨌든 이 중국이 이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민공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그나마도 이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낫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네. 그래도 집에 대한 그 욕망 이런 건 뭐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집에 대한 욕망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욕망은 뭐 저희 못지 않더라고요. 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